그깟 흉측한 계집 데려다가 내 인생을 망치란 말이오. 차라리 내 목을 치시오. 큰아들 학준의 고함이 안채를 흔들었습니다. 혼인날을 사흘 앞둔 밤, 신부의 얼굴이 흉측하다는 소문이 양반가 사대문을 휘감았지요. 어머니는 마당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둘째 학동은 그 자리에서 형 대신 신방에 들겠노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그 흉측하다는 신부에게는 그 누구도 짐작조차 못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안동 땅 깊은 산자락 아래 한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김씨 가문이라 하였지요. 대대로 벼슬은 변변치 않았으나 인근에서는 알아주는 종가였습니다. 소슬대문에는 이끼가 끼었고 마당에는 오래 묵은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지요. 그 집 둘째 아들이 바로 학동이었습니다. 20에 가까운 나이에도 그는 늘 형의 그늘 아래 살아왔습니다. 형 학주는 키도 크고 얼굴도 훤한 데다 글도 제법 했지요. 동네 사람들은 학준이 지나가면 저 집은 큰아들 덕에 산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학동은 그 옆에서 늘 한 발짝 물러서 있는 둘째였지요. 키는 형보다 한 뼘이 작았습니다. 어깨는 좁았고 손은 글공부보다 마당일에 익숙해진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학동의 눈빛만은 누구보다 고닫지요. 마을 사람들도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학주는 잘난 아들이고 학동은 착한 아들이지. 그 말이 칭찬인지 한숨인지 학동 자신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해 봄 김씨 가문에 큰 경사가 찾아왔습니다. 학준의 혼처가 정해진 것이었지요. 신부는 경기도에서 내려온 양반가의 딸이라 하였습니다. 윤씨 가문이라 했지요. 어머니 김부인은 그 소식을 듣고 며칠을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도 다시 일어서겠구나. 혼담을 가져온 이는 마을의 늙은 매파였습니다. 매파는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지요. 색시는 17, 곱고 단아하다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매파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김 부인이 눈을 깜빡였지요. 다만 무엇이오? 색시가 어릴 적 큰 병을 앓아 얼굴에 흉이 좀 남았다고 하오. 그래서 검은 천으로 얼굴을 반쯤 가리고 다닌다지요. 방 안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듣고 있던 학준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지요. 어머니 들으셨소? 흉한 얼굴이라지 않소. 학준아, 나는 못하오. 그깟 얼굴 가린 계집을 어찌 안 사람으로 드리겠소. 김 부인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학준아, 사람의 가치는 얼굴이 아니라 그 안에 든 마음에 있는 법이니라. 마음이요, 마음 보고 한평생 사오. 학주는 코웃음을 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김 부인의 손이 가늘게 떨렸지요.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학동은 어머니의 등을 가만히 쓸어들였습니다. 그러나 학동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훗날 자신의 가슴 한복판에 박힐 줄은요. 그날부터 김씨 가문은 시끄러웠습니다. 학주는 혼인을 못하겠다고 떼를 썼고 김 부인은 매일 밤 한숨을 쉬었지요.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난 터라 집안의 결정은 모두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학동은 그 모든 풍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형님은 너무 야박합니다. 어느 저녁 학동이 형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학주는 마루에 누워 부채질을 하다가 비웃듯 답했지요. 내가 내 입장이 돼 보아라.
한평생 흉측한 얼굴을 마주보고 어찌 사느냐. 얼굴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둘째가 제법이구나. 그러면 내가 가거라. 학주는 농담처럼 던졌습니다. 학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말이 마치 작은 씨앗처럼 학동의 마음 한구석에 떨어졌습니다. 마을에서는 이미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우물가 안악들은 입을 가리고 수군거렸지요. 세상에 김씨댁 큰아들 신부가 흉측하다지 뭐야. 눈 한쪽이 없다더라. 입도 비뚤어졌다고. 가엾어라. 시집도 못 가서 검은 천을 쓰고 다닌다잖아. 말은 점점 부풀어 올랐습니다. 듣지 않은 척하던 학주는 결국 술상을 업고 나갔지요. 김 부인은 매일 밤 부엌 한 구석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학동은 가슴이 조여왔지요. 집안에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늙은 마름 박씨였지요. 박씨는 김씨 가문에서 평생을 지낸 사람이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학동 도련님, 큰 도련님이 저러시면 이 집안은 어찌 됩니까? 박씨가 마당에서 학동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파혼을 하면 윤씨 댁과 원수가 되었고 혼인을 안 하면 이 집안의 체면이 땅에 떨어집니다. 학동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씨가 한숨을 쉬었지요. 마님께서 식음을 끊으셨답니다. 도련님이 무어라도 해보십시오. 학동은 그날 밤 어머니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잔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학동은 문틈으로 어머니의 야윈 어깨를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마루 끝에 앉아 밤이 새도록 마당의 감나무만 바라보았지요.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혼인 사흘 전 밤이었습니다.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준이 짐을 싸서 사라진 것이었지요. 마른 박씨가 새벽녘에 안채로 달려와 외쳤습니다. 마님, 큰도련님이 안 보입니다요. 김 부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학준의 방은 텅 비어 있었지요. 옷가지도 노자도 다 없어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짧은 글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소자 차마 못하겠나이다. 잠시 한양친지께 다녀오겠습니다. 김 부인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이놈이 도망을 갔어. 어머니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사돈댁에서는 이미 가마가 출발했다는 전갈이 왔지요. 혼인 사흘 전이었습니다. 가마가 멈출 수도 신랑이 없어졌다고 알릴 수도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노? 이 일을 어찌하노? 김 부인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습니다. 사돈댁이 알면 가문은 끝장이었지요. 안동 바닥에서 김씨 가문은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윤씨 댁이 어떤 가문인지 자세히는 몰라도 한양에서 내려보낸 혼처인 만큼 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알았지요. 마른 박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한 가지 방도가 있긴 합니다만. 무엇이오, 박씨. 학동 도련님이 대신 들어가시는 수밖에.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김 부인이 고개를 들었지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어머니는 학동을 바라보았습니다. 학동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학동아. 예, 어머니. 내가 어찌 너에게 이런 말을 하겠느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학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어머니의 야윈 얼굴을 한참 바라보던 학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학동아, 형님은 못 하시는 일이라 하셨고, 어머니는 못 시키시겠다 하셨으니, 제가 가겠습니다. 학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빛만은 마당의 감나무처럼 흔들림이 없었지요. 그날 밤부터 사흘은 어찌 흘러간지도 몰랐습니다. 김 부인은 학동에게 형의 옷을 입혔습니다. 형의 갓을 씌우고 형의 도포를 둘렀지요. 학준이 입던 비단옷은 학동의 어깨에 헐렁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들키지 않겠습니까? 거울 앞에서 학동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부인은 학동의 옷고름을 매주며 울먹였지요. 사돈댁이 우리 집 아들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 들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요. 신부에게는 들키지 마라. 평생을 모르고 살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알아서 하든지. 학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형 대신 들어가는 신방, 거짓 신랑, 평생 짊어져야 할 짐. 그러나 학동은 묵묵히 옷고름을 매만졌습니다. 마른 박씨가 마당에서 가마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학동은 마당으로 내려가기 전 어머니의 손을 한 번 잡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어머니. 사람의 마음은 얼굴에 있지 않다 하셨지요. 어머니가 흠칫 학동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학동아, 너는 그 말씀 잊지 않았습니다. 학동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사돈댁의 가마가 도착했지요. 가마꾼들이 짐을 풀고 매파가 인사를 하고 신부의 가마가 마당 한복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마 문이 열렸을 때 학동의 가슴이 처음으로 두근거렸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신부는 키가 작았습니다. 짙은 회색 치마 저고리에 두건을 두른 모습이었지요. 그리고 얼굴 절반을 가린 검은 천이 햇빛 아래에서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마당의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지요.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가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학동은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신부 앞에 마주 섰지요. 신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학동의 눈에 들어온 것은 검은 천 아래의 흰 턱선과 가늘게 떨리는 손가락뿐이었지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소. 학동은 짧게 말했습니다. 신부는 작게 고개를 숙였지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 학동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자신의 가슴을 스쳐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례는 그렇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왔고 술상이 차려졌고 사돈 측 어른들이 인사를 나누었지요. 신부 측에서는 외숙부라는 늙은 양반이 와 있었습니다. 흰 수염에 깊은 눈을 가진 노인이었지요. 평민 차림이었으나 그 풍채만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내 조카를 잘 부탁드리오. 노인이 학동에게 가만히 말했습니다. 학동은 깍듯이 고개를 숙였지요. 노인의 눈이 한참 학동에게 머물렀습니다. 자네는 형이 아니구나. 학동의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학동은 황급히 고개를 들었지요. 그러나 노인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잔잔히 웃고 있었지요. 걱정 마시게. 그저 혼잣말일세. 노인은 그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학동은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지요. 들킨 것일까? 들켰다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일까? 학동은 가단에서 식은땀을 닦으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마당에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신방의 문이 닫혔지요.
학동은 신방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검은 천을 두른 신부, 흉측하다는 소문, 형 대신 들어가는 자신. 학동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호롱불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신부는 등을 보인 채 앉아 있었지요. 두건을 벗었으나 검은 천마는 그대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학동은 천천히 들어가 신부의 맞은편에 앉았지요. 한참 동안 둘 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호롱불의 그림자만 벽에서 흔들렸지요. 학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으시오? 신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어깨가 가늘게 떨릴 뿐이었지요. 학동은 조심스레 다시 물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무서우셨을 텐데. 나리께서는. 신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으나 또렷했지요. 이 천 아래를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학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답했지요. 보고 싶다면 보고 싶지 않다면 안 봐도 되는 일 아니겠소. 부인께서 원하실 때 보여주시면 됩니다. 신부의 어깨가 멈췄습니다. 한참 동안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더니 가늘고 흰 손가락이 천천히 올라가 검은 천의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야 나리께서도 결정하실 수 있겠지요. 천이 한 자락씩 풀려 내려왔습니다. 호롱불 아래에서 신부의 얼굴이 드러났지요. 학동은 숨을 들이쉬는 것을 잊었습니다. 흉터는 없었습니다. 달덩이 같은 흰 얼굴, 가을 호수 같은 깊은 눈동자, 곱게 다듬은 눈썹과 야무진 인매. 학동이 평생 보아 온 어떤 처녀보다도 단아하고 정갈한 얼굴이었지요. 부인. 학동은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부인,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신부 연희는 학동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처음 가마에서 내릴 때처럼 떨리지 않았지요. 제 얼굴은 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흉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학동은 그 말의 무게를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었지요. 흉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 양반과 딸이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만 했던 이유. 학동의 등에 다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쪽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의 눈이 번뜩 켜졌지요. 그녀는 황급히 다시 천을 둘렀습니다. 나리, 호롱불을 끄십시오. 어서요. 학동은 영문도 모른 채 호롱불을 꺼뜨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연희가 속삭였지요. 제가 시집온 그 순간부터 저를 죽이려는 자들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당에는 가을 햇살이 가득 들어찼고 마른 박씨가 마당을 쓸고 있었지요. 그러나 학동의 마음만은 어수선했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저를 죽이려는 자들, 흉해야만 살아남는다는 말. 연희는 다시 검은 천을 쓴 모습으로 안방에서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다. 이 집안이 누추하나 내 친정처럼 편히 여겨다오. 감사하옵니다, 어머님. 연희의 목소리는 또박또박했습니다. 김 부인은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지요. 비록 얼굴은 가렸으나 그 말투에 기품이 있었습니다.
김 부인은 연희의 손을 한 번 더 토닥였지요. 내 시동생도 아니, 내 서방도 마음은 착한 아이다. 너에게 잘해줄 것이야. 학동은 그 자리에서 슬쩍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학동을 학준이라 부르지 않았지요. 다만 내 서방이라고만 했습니다. 학동은 어머니의 마음을 알 것 같았지요. 그날 오후 학동은 연희를 데리고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었지요. 늙은 감나무 아래 작은 평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학동은 평상에 앉아 연희를 마주 보았지요. 부인, 어젯밤 말씀 다 들어보고 싶소. 연희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제 본가는 한양에 있습니다. 윤가라 하옵지요. 윤가라면 아버님께서는 정승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학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승. 한양의 정승. 학동이 평생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신분이었지요. 연희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작년 가을 아버님께서 정변에 휘말리셨습니다. 누군가의 모함으로 죄인이 되셨지요. 가사는 정몰되었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작은 아버님께서는 형이 누명을 썼다 변호하시는 척하면서 사실은 아버님을 가장 깊이 음해하신 분이셨습니다. 작은 아버님이라면 윤참판. 그분이 저희 작은 아버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먼저 죽이고 싶어 하시는 분이지요. 학동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왜 부인을 죽이려 한단 말이오? 아버님께서 무사히 살아 돌아오시면 가문의 모든 것은 외동딸인 저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아버님께서는 그것을 두려워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살아있는 한 가산도 직첩도 모두 작은 아버님 손에 영영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학동은 평상의 나무를 꽉 움켜잡았습니다. 정승대 외동딸. 가산을 노린 친척의 음모. 그리고 그것을 피해 안동까지 도망 온 신부. 학동이 형 대신 들어간 신방의 신부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신 것이오? 네. 작은 아버님께서 풀어놓은 자객들이 저를 찾고 있습니다. 흉측한 얼굴로 시집온 신부라는 소문이 퍼지면 그 자들이 정작 저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안동까지 시집을 보내신 분도 외숙부님이셨고 검은 천을 쓰자는 계책도 외숙부님 생각이셨지요. 학동은 어제 만난 흰 수염의 노인을 떠올렸습니다. 내 조카를 잘 부탁드리오라고 하던 그 늙은 노인. 그러나 학동은 그 노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으로 느꼈지요. 평민 차림 속에 가려진 위엄. 그것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외숙부님은 어떤 분이시오? 그것은 제가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동은 더 묻지 않았지요. 다만 그녀의 가늘게 떨리는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네. 내가 부인을 지켜드리겠소. 연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나리를 속이고 시집 온 사람입니다. 부인도 나를 속이고 나도 부인을 속였소. 그러니 우리는 피장파장이요. 학동이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연희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지요. 그녀도 모르게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오갔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학동은 매일 아침 연희와 함께 안마당을 거닐었습니다. 연희는 여전히 검은 천을 쓰고 다녔지요.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서 수군거렸습니다. 흉측하다더니 정말 천을 안 벗는구먼. 학동 도련님이 무어가 좋다고 저런 색시를 데리고 다녀. 학동은 그 말을 들어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희의 어깨를 가만히 받쳐줄 뿐이었지요. 연희도 학동의 그런 모습을 옆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학동이 사랑채에서 글을 읽고 있는데 마른 박씨가 다급히 들어왔지요.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요. 무슨 일인가? 마을에 낯선 사내 셋이 들어왔는데 한양 말씨를 쓴다지 뭐옵니까? 김씨 댁 새 며느리를 찾고 있다 합니다. 학동의 손에서 책이 떨어졌습니다. 자객, 한양에서 따라온 자들. 학동은 곧장 안채로 달려갔지요. 연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짐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부인, 어디 가시려는 게요? 저 때문에 이 집안에 화가 미칠까 두렵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학동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부인을 지킨다 하지 않았소. 연희는 잠시 학동을 바라보다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동은 그날 밤 마른 박씨에게 일렀지요. 그 낯선 사내들이 머무는 객주를 찾아내고 그 자들이 누구와 만나는지, 어디서 자고 어디서 먹는지 자세히 알아오라고요. 박씨는 안동 바닥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박씨가 답을 가져왔지요. 새 사내가 매일 밤 안동 관아의 한 형방과 만난답니다요. 관아 형방. 이름은 강형방. 윗전에 줄을 대려고 안달이 난 자라지요. 한양에서 내려온 자들의 청을 받아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학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제 자객은 셋이 아니라 넷이 된 셈이었지요. 관아의 힘까지 등에 업은 적이었습니다. 학동은 그날 밤 연희와 마주 앉아 머리를 맞댔지요. 부인, 우리 둘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자들이요. 네. 외숙부님께 도움을 청하는 수밖에 없겠소. 연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외숙부님께는 함부로 도움을 청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외숙부님께서는 지금 행방을 숨기고 사시는 분이라. 연희는 거기서 말을 멈추었습니다. 학동은 더 묻지 않았지요. 다만 그 표정에서 외숙부라는 인물의 무게를 다시 한번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동은 한 가지 계책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마른 박씨에게 일렀지요. 내일부터 우리 집에서 굿을 한다고 소문을 내게. 굿이요? 새 며느리의 얼굴에 깃든 애군을 푸는 굿이라 하게. 큰 무당을 한양에서 불러와 사흘간 굿을 한다고. 박 씨는 영문을 몰랐으나 도련님의 말을 따랐습니다. 사흘 안에 안동 바닥에는 소문이 쫙 퍼졌지요. 김씨 댁 새 며느리가 흉한 얼굴을 고치려고 큰 굿을 벌인다. 한양에서 큰 무당이 내려온다. 사흘 밤낮으로 굿을 한다. 낯선 사내들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강형방을 통해 김씨 가문의 정황을 캐묻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김씨 가문 안에서는 진짜 새 며느리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굿이 시작되자 김씨 댁 마당은 손님들로 북적였지요. 학동은 그 틈을 이용해 연희를 사랑채 깊숙한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러고는 마른 박씨와 함께 한 가지 더 큰 계획을 세웠지요. 가짜 며느리를 만들 것이요. 가짜 며느리요. 마을에 누구라도 좋소. 키가 비슷한 사람으로 검은 천을 쓰고 신부 옷을 입혀서 안채에 둘 것이요.
자객들이 그를 진짜 신부로 알게 만드는 것이지. 박 씨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지요. 그러면 가짜 신부의 목숨이 위태롭지 않습니까? 내가 다 막을 것이요. 자객들이 가짜를 진짜로 알면 그들은 가짜를 노릴 것이고, 그 순간 우리는 그자들의 정체를 잡을 수 있소. 학동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마른 박 씨는 처음으로 학동 도련님이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가짜 신부 역할은 마른 박 씨의 조카딸이 맡았습니다. 이름은 점례라 하였지요. 키가 연희와 비슷하고 입이 무거운 처녀였습니다. 학동은 그 처녀에게 후한 사례를 약속하고 단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낮에만 안채에 있다. 저녁이면 사랑채 곳간 뒤로 빠지시오. 그러면 위험할 일은 없을 것이오. 날이 깨서 그리 말씀하시니 따르겠사옵니다. 점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부터 안채 마당에 서는 검은 천을 쓴 가짜 신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손님들 사이로 잠깐씩 모습을 드러내고는 다시 사라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굿하는 신부를 멀리서 가리키며 안쓰러워했습니다. 세상에 저 검은 천 좀 봐. 얼마나 흉하면 굿까지 하겠어. 자객들도 그 모습을 본 모양이었습니다. 마을의 객주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그자들이 더욱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했지요. 강 형방의 집을 들락거리는 횟수도 잦아졌고 김씨 집 담장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발자국도 늘었습니다. 학동은 연희를 사랑채 깊은 방에 두고 매일 밤 그녀를 지켰습니다. 연희는 그 답답한 방 안에서도 책을 펴놓고 글을 읽었지요. 학동은 그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부인은 글을 많이 읽으셨구려. 아버님께서 어릴 적부터 사서삼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외동딸이라 하여 차별하지 않으셨지요. 부럽소. 연희는 학동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학동은 어색하게 웃었지요. 나는 형이 글을 잘했소. 나는 그저 마당이나 쓸고 곳간이나 채우는 사람이었지요. 그것도 다 학문이 아닙니까? 그것도 학문이요? 가문을 일으키는 데에는 글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알고 일을 알고 마음을 알아야 가문이 일어섭니다. 나리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학동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은 기분이었지요. 그날 밤 학동은 연희가 잠든 후에도 한참을 그녀의 곁에 앉아 호롱불을 지켰습니다. 검은 천을 벗은 연희의 얼굴이 호롱불 아래에서 더없이 평온해 보였지요.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안채에서 작은 비명소리가 났습니다. 학동은 벌떡 일어났지요. 박 씨가 달려와 소식을 전했습니다. 도련님, 안채 마당에 누군가 침입했었답니다요. 가짜 신부는 무사합니다. 곳간 뒤로 빠진 후라 마침 안채가 비어 있었어요. 다만 박 씨가 무언가를 학동에게 내밀었습니다. 마당에 떨어져 있었다는 작은 단도 한 자루였지요. 단도의 손잡이에는 작은 표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점이 3개. 한양 사대문 밖에서 활동하는 어떤 자들의 표식이라 했지요. 학동은 그 단도를 꽉 쥐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해졌지요. 그 자들은 진짜로 연희를 죽이려는 자들이었습니다. 가짜 신부 계책이 통한 것은 다행이었지만 다음번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요. 학동은 그날 밤 연희의 방으로 갔습니다. 연희는 호롱불을 켜고 책을 보고 있었지요. 학동은 단도를 그녀의 책상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부인. 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겠소. 외숙부님께 사람을 보냅시다. 연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외숙부님은 안동에서 약방을 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문 밖 늙은 약초꾼이라 하면 사람들이 다 압니다. 학동은 다음 날 새벽 직접 길을 나섰지요. 동문 밖 작은 약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에 약초 냄새가 풍기는 곳이었지요. 안에는 며칠 전 혼례에서 본 흰 수염의 노인이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학동을 보더니 노인은 잠시 손을 멈추었지요. 올 것이라 짐작은 했네. 어르신, 처음 뵙는 자리에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어르신은 누구이십니까? 학동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노인은 약초를 다듬던 손을 거두고 학동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한참 만에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은 윤기수. 한때는 한양에서 정승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일세. 학동의 숨이 멎었습니다. 정승. 누명을 쓰고 가산이 정몰되었다는 연희의 아버지.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안동의 약방에 숨어 있었던 것이었지요. 학동은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 일어서게. 나는 지금 그저 약초꾼이라네. 윤대감이 학동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약방 안쪽 방으로 학동을 데리고 들어갔지요. 방 안에는 오래된 문서 몇 점과 작은 옥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네에게 보여줄 것이 있네. 윤대감이 옥패를 들어 학동에게 내밀었습니다. 옥패에는 윤씨 가문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연희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연희의 출생 때 만든 옥패라네. 연희가 진짜 내 딸이라는 증표이지. 어찌하여 이것을 저에게 보여주십니까? 자네가 내 딸을 지키려 하기 때문일세. 그리고 자네가 보통 사내가 아니라는 것을 첫 만남부터 알아보았기 때문일세. 학동은 옥패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묵직했지요. 윤대감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은 지 1년이 되어 가네. 그동안 나는 안동에 숨어 살며 한양의 동향을 살피고 있었지. 진실을 밝힐 증인을 모으고 증거를 모아왔네. 증인이라면 한양의 옛 동료들 가운데 몇몇이 진실을 알고 있네. 다만 모두가 윤참판의 손이 두려워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그 자들이 입을 열 것이라는 보장이 없네.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윤대감은 학동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네가 한양으로 가주게. 학동의 눈이 흔들렸지요. 제가요? 자네는 안동의 양반가 아들. 의심받지 않을 신분이지. 내 옛 동료들에게 옥패와 함께 내 친필 서신을 전해주게. 그러면 그 자들이 결심을 굳힐 것일세. 결심이 서면 한양에서 함께 이를 도모할 수 있네. 학동은 옥패를 꽉 쥐었습니다. 한양길, 자객들이 가득한 길. 그러나 연희를 지키려면 가야 하는 길이었지요. 학동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윤대감의 눈이 깊이 빛났지요. 고맙네. 자네는 내 딸의 좋은 짝이 될 사람이야. 학동이 한양으로 떠난 뒤 김씨 가문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연희는 사랑채 깊은 방에서 책을 보며 학동을 기다렸지요. 김 부인도 며느리가 어딘가 평범치 않다는 것은 직감으로 느꼈으나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며느리의 손을 자주 잡아주었지요. 마른 박 씨는 안채에서 가짜 신부 계책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자객들은 더 이상 직접 침입하지는 않았으나 마을 곳곳에서 김 씨 가문을 감시하고 있었지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학동의 귀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한 사내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지요. 도포는 찢기고 갓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흙먼지가 가득하고 어깨에는 핏자국이 번져 있었지요. 마른 박 씨가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도련님, 학동 도련님. 학동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돌아온 학동이었지요. 그러나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옥패도 서신의 답장도 동료들의 약속도. 학동은 박 씨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마당에 들어섰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모두 잃었네. 무엇이라고요? 한양 길목에서 자객들에게 매복을 당했네. 옥패도 빼앗기고 서신도 빼앗겼네. 동료들에게는 한 발자국도 다가가지 못했어. 학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가 한양길에서 겪은 일은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지요. 충주 어귀의 깊은 숲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5이 넘는 사내들이 어느 순간 숲에서 뛰쳐나왔고 학동의 말은 화살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학동은 가까스로 도망쳤으나 어깨에 단도가 박히고 말았지요. 품에 있던 옥패와 서신은 그 자리에서 빼앗겼습니다. 학동은 사흘 밤낮을 산속에서 굶주리며 겨우 안동까지 돌아온 것이었지요. 그때 연희가 사랑채에서 달려 나왔습니다. 학동을 보자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연희는 학동의 옆에 주저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리, 부인, 미안하오. 내가 다 망쳤소. 학동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옥패까지 빼앗겼으니 이제 부인이 정승댁 따님이라는 증거조차 사라졌소. 외숙부님께 무어라 말씀드려야 할지. 연희는 학동의 손을 가만히 쥐었지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손등을 천천히 쓸어 주었지요. 마당의 감나무에서 잎이 한 장 떨어졌습니다. 가을의 끝자락. 모든 것이 끝난 듯한 새벽이었습니다. 학동은 사흘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깨의 상처는 깊었고 마음의 상처는 더 깊었지요. 마른 박 씨가 약을 다려왔으나 학동은 입을 대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학동의 머리맡을 떠나지 않았지요. 나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연희가 학동의 옆에 앉아 가만히 책을 펼쳤습니다. 나리, 깨어 계십니까? 네. 어머님께서 혼인 전날 하신 말씀이 있다 하셨지요. 무어 말이오. 사람의 가치는 얼굴이 아니라 그 안에 든 마음에 있는 법이라고요. 학동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연희가 호롱불 아래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검은 천을 벗은 모습이었습니다. 달덩이 같은 얼굴에 옅은 미소가 떠 있었지요. 제가 시집을 오면서 저는 그 말씀의 뜻을 몰랐습니다. 흉측한 얼굴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말씀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리를 만나고 알았습니다. 부인, 가치는 마음에 있는 것이지요. 옥패가 있어야 제가 정승댁 딸인 것은 아닙니다. 옥패가 없어도 저는 윤기수의 딸이고 나리는 학동이십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학동의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무언가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것이 솟아오르는 듯 했습니다. 부인. 네. 한 가지 길이 더 있소. 연희가 학동을 바라보았습니다. 학동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요. 옥패도 서신도 잃었으나 외숙부님께서는 살아계시오. 그분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증거가 아니겠소. 그러나 외숙부님께서는 모습을 드러내실 수 없다 하셨습니다. 외숙부님께서 직접 한양에 나서지 않으셔도 돼요. 안동의 관찰사께 외숙부님의 존재를 알리고 관찰사를 통해 한양에 그 소식을 올리면 돼요. 연희의 눈이 빛났습니다. 관찰사라면 안동의 박 관찰사라는 분이 계시오. 청렴하기로 이름이 높으시고 윤대감의 예친우라는 소문이 있소. 그분께 모든 사실을 고하면 그분이 한양에 친히 글을 올려주실 것이요. 학동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인, 나는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겠소. 다음 날 새벽 학동은 윤대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모든 사정을 고했지요. 윤대감은 한참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 관찰사라. 네, 예뻐시지. 그가 안동에 있다는 것을 자네가 어찌 알았는가. 말은 박 씨가 안동 바닥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세나. 윤대감은 친필 서신을 다시 한번 썼습니다. 옥패는 잃었으나 자신의 친필이라면 박 관찰사가 알아볼 것이라 하였지요. 학동은 그 서신을 품에 넣고 안동관하로 향했습니다. 박 관찰사 앞에 학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동의 김학동이라 하옵니다. 한 가지 청이 있어 찾아왔사옵니다. 무엇이냐? 이 서신을 한 번만 봐 주시옵소서. 박 관찰사가 서신을 펼쳤습니다. 글씨를 본 순간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지요. 박 관찰사는 한참을 그 글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학동을 바라보았지요. 윤기수가 살아있단 말이냐? 네. 어디 있느냐? 안동 동문 밖 약초꾼으로 숨어 사십니다. 박 관찰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깊이 한숨을 쉬었지요. 내 친우가 죽었다 들었을 때 나는 한양에 다시는 갈 마음이 없었네. 그런데 그가 살아 있었다니 이 일은 내가 책임지고 한양에 올리겠다. 너는 가서 윤대감께 안심하고 기다리시라 전하여라. 학동은 그 자리에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했지요. 며칠 후 안동관하에서 한양으로 사람이 떠났습니다. 박 관찰사의 친필 보고서가 한양 어전에 올라간 것이었지요. 윤기수가 살아있다는 소식. 그가 정변에 휘말려 누명을 썼다는 사실. 윤참판이 형을 모함한 진범이라는 정황. 그 모든 것이 어전에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한양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던 윤대감의 옛 동료들이 하나둘 입을 열었지요. 박 관찰사의 보고가 그들에게 용기를 준 것이었습니다. 그 자들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증거를 모두 들고 어전에 모였지요. 그리고 한 달 만에 큰 가마 행렬이 안동으로 내려왔습니다. 도성에서 내려온 어사였습니다. 어사 행렬이 안동관하 앞에 멈추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지요. 어사가 마당으로 나와 외쳤습니다. 안동에 사는 김씨 가문은 모두 나오라. 김 부인이 떨리는 마음으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학동과 연희도 그 뒤를 따랐지요.
연희는 검은 천을 그대로 두른 채였습니다. 그러나 그날만은 어딘가 다른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지요. 어사가 학동을 보았습니다. 내가 김학동이냐? 그렇사옵니다. 너의 천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사옵니다. 어사가 연희 앞으로 다가갔지요. 그러고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마당의 사람들이 모두 숨을 들이쉬었지요. 윤기수 대감의 따님 되시는 윤현낭자, 어전의 명을 받들어 모시러 왔사옵니다. 마당이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어사가 다시 외쳤지요. 윤기수 대감의 누명이 모두 벗겨졌사옵니다. 정몰된 가사는 모두 회복되었고 직첩도 회복되었사옵니다. 모든 것은 어전의 뜻이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지요. 어머니 김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승대 외동딸. 그 외동딸이 자신의 며느리였다는 사실. 어머니는 학동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지요. 그러고 어사가 한 사람을 더 호명했습니다. 윤참파는 어전의 명에 따라 모든 직위에서 박탈되었으며 가사는 정몰되고 멀고 먼 변방으로 유배되었사옵니다. 그자의 자객들은 모두 한양에서 잡혀 처형되었사옵니다. 마당에 함성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김씨 가문을 손가락질하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입을 쩍 벌렸지요. 흉측한 신부라 비웃던 자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연희가 천천히 검은 천을 풀었습니다. 호롱불도 없는 햇빛 아래 그녀의 얼굴이 처음으로 모두 앞에 드러났지요. 달덩이 같은 흰 얼굴, 가을 호수 같은 깊은 눈. 마을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 얼굴이 흉측하다고? 맙소사, 저 얼굴이. 연희는 검은 천을 가볍게 한 손에 쥔 채 학동의 옆에 섰지요. 학동은 그녀를 바라보며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연희도 미소로 답했지요. 그 순간 마당에는 가을 햇살이 가득 쏟아져 내렸습니다. 윤대감이 약초꾼 차림이 아닌 정승의 관복을 입고 마당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다시 무릎을 꿇었지요. 윤대감은 학동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사위. 자네가 내 딸을 지켜주었구나. 송구하옵니다, 대감. 송구할 것 없네. 자네는 이미 내 가문의 사위이고 내 가문의 자랑일세. 학동은 가만히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지요. 형 학주는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동은 한참 만에 어머니에게로 다가가 그 손을 잡았지요. 어머니, 학동아.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옳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얼굴이 아니라 그 안에 든 마음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학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야윈 손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그날 저녁 학준이 돌아왔습니다. 한양 친지댁에 가 있다는 소문이 무색하게도 그는 어느 시골 절에 숨어 있었던 것이었지요. 모든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학주는 마당 한복판에서 학동과 연희를 보았습니다. 정승댁 사위가 된 동생. 그토록 흉측하다 비웃던 신부의 진짜 얼굴. 학주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지요. 학동아, 내가 어리석었다. 학동은 형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자기보다 모든 것이 뛰어났던 형이었지요. 학동은 천천히 다가가 형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형님, 학동아,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무엇이냐? 앞으로 사람을 얼굴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형님께 드릴 단 한 가지 부탁입니다. 학준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마당 흙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었지요. 연희가 그 모습을 보며 학동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마른 박 씨는 마당 한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지요. 마름의 조카딸도 가짜 신부 노릇을 마치고 사례를 두둑이 받고 시집을 잘 갔다 했습니다. 김씨 가문은 정승댁과 사돈이 되어 안동 바닥에서 다시 일어섰지요. 그로부터 한 해가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김씨 가문의 마당, 늙은 감나무 아래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천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가을의 마지막 잎 대신 봄의 첫새 잎이 감나무에 막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햇살이 가득했지요. 연희가 평상에 앉아 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학동이 앉아 같은 책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어머니 김 부인은 마루에 앉아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나며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지요. 다만 한마디씩 입을 모았습니다. 저 댁 둘째 도련님이 진짜 큰 사람이었어. 신부도 옷같이 고운 분이고. 연희가 학동을 바라보며 살며시 웃었습니다. 학동도 마주 웃었지요.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봄 햇살이 환하게 부서졌습니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거울에 비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법이지요. 흉측해 보이는 얼굴 뒤에 가장 곱고 영민한 사람이 숨어 있고, 곱게 빛나는 얼굴 뒤에 가장 비뚤어진 마음이 숨어 있기도 하답니다. 사람을 보려면 얼굴이 아니라 마음을 보아야 한다는 것. 우리 학동이 가르쳐 준 옛 이야기의 진짜 뜻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월화야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